하시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개회사는 들어야겠죠.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조국혁신당 탄탄대로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 정춘생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조국혁신당 탄탄대로위원회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춘생입니다. 토론회 오전에 하는 거는 굉장한 도발이거든요. 주로 이제 오후에 해야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익숙한 당원분들이 많이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그만큼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강하다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흔히 요즘 지난 비상계엄과 내란 그리고 탄핵 전국을 겪으면서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응원봉 정치문화, 응원봉 민주주의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응원봉 민주주의를 하면 우리가 집회에 나가서 봤겠지만 굉장히 그런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시거든요.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차별을 겪었던 그런 분들이 윤석열 탄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열망, 열정, 희망으로 모이셨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굉장히 칭찬해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 덕분에 윤석열이 마침내 탄핵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저합니다. 저는 응원봉 민주주의가 저는 정치적 다원성을 대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개혁이라는 과제가 굉장히 현 시점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단순히 우리 조국혁신당이 비교섭이어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단순히 정권교체하고 대통령 하나 바꾸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개혁,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개혁,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의 일대 혁신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정말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에 전달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현재의 양당 체제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작년에 주장했을 때보다 정치개혁에 대한 공감대 이런 부분은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양당 체제가 굉장히 공고히 되어 있고 비교섭은 지금 어떠한 국회 본회의든 상임위든 어떤 의사결정 구조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양당이 정해진 안건, 양당이 정한 의사결정, 본회의 순서도 마찬가지고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그리고 주요하게 협의돼야 할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단체만 협의가 돼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한들 보도도 안 되고 이러면 또 조국혁신은 뭐 하지? 도대체 뭐하고 있지? 저 12명의 세빙선이라는데 예인선이라는데 이런 아쉬움과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는 반드시 결선 투표제뿐만이 아니라 교섭단체 완화 이 부분을 대선 국면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고 대선 이후에는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짜보자. 우리가 그야마 추앙했던 응원봉의 민주주의가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정부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회라고 생각하면서 인사말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 정춘생 의원님께서 저희가 이제 12석 원내 제3정당이지 않습니까? 제3정당이지만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관계로 좀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토로를 해주셨는데요. 이건 단순히 어떤 저희 당의 그런 그 어려움의 토로가 아니라 앞으로 정치 발전, 국회 발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죠. 저희 모두가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내외빈 여러분, 토론자 여러분 모두 나와주시고요.
정치개혁 화이팅! 한 번만 더 할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치개혁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전투생 의원님. 화이팅!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제미 토론은 이소영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해주신다 그랬는데 이걸 제가 그냥 요것만 드리면 되나요? 예, 갑자기 조국혁신당에서 불러줘서 제가 목이 메이나 봅니다. 갑자기 목소리 잠깐만 기다릴게요. 그럴 리가 없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대구대학교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뜻깊은 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정치적 다원성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방향이라고 잡아왔는데요. 정치학자로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다원성 강화 문제를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지만 사실 그 다원성이라고 하는 걸 정치학자로서 볼 때는 굉장히 규범적으로 그냥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정치는 다원적이어야 된다 이런 거. 그런데 정치가 다원적이기 위해서는 그럼 양당제는 다원성을 확보를 못하는가 하는 의문을 계속해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제 정치에서 나타나는 뭐 다양한 정당들이 조그만 소수 정당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정당들의 이제 그걸 보면서 과연 다당제 형태 또는 저 정당들한테 큰 힘을 주는 것이 다원성 강화를 위한 개혁의 방향인가라고 하는 것에 의문점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정치의 지금 문제점이 양당제라는 제도 때문인가 아니면은 뭐 기득권 카르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득권 카르텔 그래서 그게 다당제를 한다고 해서 부셔질 것 같지 않은 그 기득권 카르텔 그 다음에 승자만 인정해주는 그런 경쟁 시스템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시민교육이 전혀 없는 상황 그리고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도덕성, 그다음에 규범성 이런 것들에 대한 공유가 전혀 없는 사회. 그래서 그 결과물로서 나타난 우리의 정치 현상. 이런 것들을 과연 제도를 개혁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은 지금도 여전히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이 꼭 훨씬 더 좋은 정치를 만들어낼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제도를 개혁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그간 축적되어 온 이런 비합리성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 개혁이 얼마나 그런 주축이 그런 그 변화의 주축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의문점이 남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제도 개혁을 이야기하는가? 저는 뭐 정치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뭐냐라고 확실하냐? 그게 좋다는 근거가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근거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한 것들은 없습니다. 저는 정치는 실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험을 우리가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을 생각해봐도 기존의 여러 이론을 축적된 이론에 바탕해서 그리고 디자인을 잘해서 실험을 해야 실험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잘 디자인된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잘 디자인된 그 실험이 실패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으로 남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제가 출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기서 발생할 문제점들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하면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적 다양성 강화라고 하지 않고 다원성 강화라고 했습니다. 다양성은 그냥 여러 세력들이 있도록 허용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다양성을 이야기를 하고요. 다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력들이 각자의 주장을 인정을 받고 그리고 각자 같이 협력하면서 제대로 된 어떤 것들을 하나의 협력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가 다원적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다원성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치적 다원성을 강화할 것인가라는 것에 제가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너무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정말 심화되고 있는 것에 정말 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강하게 갈등적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상황이실 텐데요. 그 갈등적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동시에 정치에 대한 불신이 너무 심하고 그러면서 생산적인 정책 토론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도 계속 바뀌는 똑같은 공무원인데도 전혀 다른 정책을 내는 그런 불안정성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치는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서로 간에도 혐오만이 남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양당제 때문이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제가 가지고 온 두 개로 나눠지는 그런 현상에서 발현되는 그런 기인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는 명확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원성 강화가 필요하다. 이 다원성이라고 하는 것이 타협과 협력, 정치에서 반드시 타협과 협력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걸 정치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상목 대행이 계속 타협과 협력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타협과 협력만이 좋은 정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책임성을 가지고 강력하게 끌어가는 정치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에서 그리고 새로운 지금 내란 국면을 지나고 있지만 이 국면이 지나고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얘기할 때는 뭔가 좀 다른 정치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할 때 우리가 이 타협과 협력이라는 걸 정치에서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부터 좀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존재를 하면 결국은 유권자들의 선택이 확대되고 이런 과정에서 국정이 안정되고
안정성이 지속되고 그리고 정책 지향적 그런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당연히 소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정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원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다원성 강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먼저 우리 사회에서 늘 계속 얘기되어 오던 선거제도 개혁 당연하고요. 그러나 선거제도만 개혁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 여기 계시는 조국혁신당 의원님들과 또 당직자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뒤따르는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다원성 문제에서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게 지역 정당마저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그러나 그렇게 다 한다고 하더라도 정당이 강력한 지도부 체제로 비민주적으로 운영이 될 때 국민의 신뢰는 절대 생길 수 없고 정치적 다원성은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당 민주주의 강화라든지 진짜로 중요한 우리 정치 교육, 시민 교육을 통해서 진짜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정치가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제가 이 앞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분량이 좀 많아서 빨리빨리 지나가고자 하는데요. 나중에 토론 과정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에 대한 거는 새삼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정책 중심으로 좀 우리가 가보자. 그리고 국민의 지지에 비례하는 그런 대표성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은 뭐 소선거구제 하에서 그런 비례성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 비례대표를 확대하면서 좀 정당 간 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다원적 정치 체제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비례대표 확대, 그리고 이제 결선 투표제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확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하지만 어쨌든 비례대표가 확대되면서 우리 조국혁신당도 이렇게 원내 정당 12석의 원내 정당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례대표 확대는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비례대표 확대를 지금 300석, 이 의원 정수를 300석 유지한 채로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서는 사실상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이냐라는 거죠. 입법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미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포기 못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사실은 국민들도 그다지 호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비례대표의 책임성이라든지 지역구 대표성이 굉장히 낮아서 우리 같이 유권자와 정치인 간의 스킨십이 중요한 나라는 굉장히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대표자들은 지역 대표성은 굉장히 약화돼서 이제 전국적인 의제만 얘기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비례대표가 너무 확대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례대표 확대는 굉장히 어려운 게 있다. 그래서 지금 지역구를 유지하면서 의석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확대를 하면은 참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의회에 대한,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아서 지금 뭐 국회의원 반으로 줄여, 국회 없애, 세비 다 뺏어 이러고 있는 과정에서 비례대표 확대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유권자 인식 전환을 위한 국민 설득이 정말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우리가 변했습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지난번 총선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이미 이제 우리 큰 정당들은 굉장히 중앙 지도부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공천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특히나 비례대표는
우리 역사상으로 공천 과정에서 너무나 부정하고 부패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개방성을 가지고 민주성과 개방성을 확보하는 공천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당연히 위성정당 출연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개혁, 의제는 될 수 있으나 결과를 내기가 너무 어려운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조금 이제 무기력한 상황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 개혁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때는 이것이 우리 시민사회와 연합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의제로 신선하게 다시 재구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개혁 가능성이 높은 거는 결선 투표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법률 개정으로 도입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헌법에 대통령이 되는 자는 다수의 표를 얻은 자다. 근데 이게 다수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단순 다수냐 아니면 절대 다수냐에 따라서 이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헌법 개정에서 결선 투표제를 넣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결선 투표제가 왜 필요하냐? 선거 과정에서 또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거대 정당에 필요한 숫자를 소수 정당이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합의 정치 공간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 연합의 정치 공간에서는 극단적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저는 감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당제 하에서 아주 양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한 번도 정치도 해보지 않고 평생을 검찰총장만 한 그런 사람이 정치를 잘할 거라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진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 갈등적 상황에서 무조건 우리 편 이기기만 하면 된다. 뭐 정책이나 뭐나 뭐 상관없다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된 그런 결과물일 텐데요. 그래서 이런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갑자기 아주 소수가 지지해서 그 소수가 거대 정당을 다 장악을 하고 갑자기 이제 후보로 부상하는 그런 상황은 어쨌든 연합을 해야 되니까 소수 정당에서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감소한다. 그리고 더불어서 당연히 소수 정당의 영향력이 강화되겠죠. 그래서 이 소수 집단을 위한 자원 분배가 당연히 확대되고 소수 집단의 요구가 이제 우리의 정치 체제 안으로 제도권 내에 수용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사회적 갈등 수준이 완화된다. 계속해서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연구해온 안용흔 이제 교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그 얘기들을 했는데요. 그 중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결선 투표제를 채택한 국가들은 쭉 조사를 하니까 부패 수준까지 낮더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패 고리, 연결 고리를 만드는 정치적 정당 간 야합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선 투표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정치 개혁의 결과물로서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런 국회 구성이 다양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양한 세력이 국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이 다원성을 확보할 것인가. 실제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거나 결선투표제 하거나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소수정당의 입김이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가 비례대표제 확대한다라고 했을 때 좋은 소수정당만 들어오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도권 밖에 있는 우리 극우 아스팔트 세력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이렇게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극우 세력이 이제는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 정치가 나아질 수는 없다.
그래서 이 극우 세력이 만약에 지금처럼 아무리 소수 정당이 여러 개가 있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교섭단체를 하는 정당만 크게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조그만 극우 소수 정당이 다른 정당하고 딱 손을 잡고 그대로 그냥 자기의 권한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쨌든 소수 정당은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영향력을 극우적 영향력을 키울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원성이 국회 내에서 협치의 그런 문화를 조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당분간은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이제 과제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적어도 일정 정도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게는 이 권한을 주자. 양당 체제에서 다당 체제로 변한다고 해서 양당에게만 큰 권한, 큰 정당에게만 권한을 줄 때는 실질적으로는 그게 변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수당이 독점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더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의사결정 구조뿐만이 아니라 다수당, 거대 다수당에 집중되는 재정 지원도 우리가 좀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다원성이 위축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정치 세력이 제도적으로 협력하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치. 그러기 위해서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야 되고 정당 보조금의 비례성이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제 예전부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발표한 PPT를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PPT가 2017년부터 제가 이 이야기를 막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7년부터 막 했는데 우연히 조국 신당이 얘기하는 개혁의 방향과 맞은 거죠. 제가 조국 신당의 입맛에 맞는 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요. 그래서 원내교섭단체가 지금 20인 원내교섭단체는 사실 유신헌법 때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전에는 10인이었습니다. 10석에 대해서 원내교섭단체에 권한을 부여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국회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라는 것에서 이걸 이제 부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간에 너무 권한의 차이가 크다. 국민은 그렇게 교섭단체가 큰 권한을 가지라고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비례해서 우리의 지지에 비례해서 권한을 가지라고 한 거죠. 그런데 너무나 과대대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국회의 단위가 아니라 그냥 정당 자체가 단위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회 운영위가 있잖아요. 근데 국회 운영위는 유명무실합니다. 그냥 양대 정당에서 다 해버리니까. 그죠? 그리고 뭐 더 문제는 이런 구성의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대표성이 굉장히 이제 불비례하게 비례성이 없다라는 거죠. 국민은 30% 지지를 했지만 그 30%에 대해서 이 교섭단체에 권한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 대표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보시겠지만 100석 얻은 정당도 교섭단체, 20석 얻은 정당도 교섭단체입니다. 그러나 19석 확보한 정당과 20석 확보한 정당의 권한 차이는 너무 큰 거죠. 하나의 의석으로 인해서. 너무나 불합리하다, 비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다가 20석이라는 건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그냥 뭐 박정희 시대 정권 하에서 만들어졌을 건데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지금 비례 문제, 선거제도도 마찬가지지만 의석에 이렇게 비례하는 것이 맞는가? 국민이 지지하는 정도는 이 정당에 대한 지지하는 정도는 이만큼이었는데 그 정도에 전혀 상관없이 의석만 가지고 이렇게 어떤 운영의 책임을 다
주는 것이 맞는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해외 사례를 한번 보니까요. 영국, 미국, 호주 뭐 이런 데는 교섭단체 구성이 별도로 없고요. 정말 다원성이 별로 크게 없는 일본 같은 경우도 하원정 수가 465명인데 그냥 5석만 있으면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내교섭단체 얘기할 때 많이 언급되는 국가인데요. 뭐 최소 득표율도 따지고 또는 또 의석도 따집니다. 5석 이상. 근데 우리보다 훨씬 의원 수가 많죠. 스페인 같은 경우도 하원정 수가 350명인데요. 15석 이상 또는 전국 득표율 5% 이상 또는 특정 지역에서 5석 이상 이렇게 다양한 조건을 내걸고 있고요. 프랑스는 577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15석 이상입니다. 스웨덴 2석 이상,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한 석만 가져도 다 교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물론 우리 이런 것들은 정치 문화, 우리 같이 그 협치의 정치 문화가 발전되어 있지 않는 나라에서 야, 한 석만 있어도 교섭할 수 있어? 그럼 난리가 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자는 건 아니지만 해외 사례를 두고 보더라도 우리 20석은 과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20석이 가지는 권한도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요건 완화 반응안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우리가 예전에 하던 것처럼 10석 이하로 가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거요. 그 다음에 뭐 득표율 3% 이상이나 또는 5% 이상이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어떨까. 그리고 이 득표 수도 따지고 지역구 득표 수도 따지고 그리고 비례 퍼센트도 따지는 방식으로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는 건 어떨까? 이건 뭐 개혁 과정에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옳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는데 한 가지 방향은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 구성 요건이 완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또 한편 이제 구성 요건이 안 되는 뭐 10석이라든지 뭐 7석이든 8석이든 몇 퍼센트든 구성 요건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정당들에게도 어느 정도 일정 의석 이상의 정당에게는 협상권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는 채로 상임위원회에 그냥 앉아만 있어라 라고 하는 데서 의정활동이 시작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 지금 다양한 정치 세력, 특히 이제 극우 세력이 수면으로 올라와서 세력화하고 정치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그런 세력들에게도 결국은 이런 협상권이나 그 논의의 장을 제공해 주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너무 두려워해서 우리한테만 맞는 어떤 거 해야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정치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섭단체 지위와 권한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큰 것이 바로 정당 보조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나라가 우리 그 한국 같은 그런 정당 체계를 일반적으로 카르텔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국가에서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당원 중심의 그런 이제 정당이 안 될 가능성도 되게 많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정당 보조금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정당 보조금 배분 방식이 정말 이거는 어디에서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냥 다수당이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조금의 50% 일단 교섭단체에 다 떼주고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의석수 5에서 19석인 그런 정당에게 전체 보조금의 5% 일단 떼주고 그리고 의석수 5석 미만에게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만족하면 보조금의 2%를 내주는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에서 50%를 가지고 다시 의석수에 따라서 또 배분을 합니다. 우리 체계가 그러니까 의석 체계가
굉장히 특이한 체계잖아요. 소선거구제에서 아주 국민의 전체 지지는 크게 많지 않아도 한 석이라도 이기면 어쨌든 국회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 의석수와 국민의 지지는 그대로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석수에서 한번 크게 바로 배분을 했는데 또 의석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득표수에 따라서는 거의 조금만 배분하는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금방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득표수로 산정하지 않고 의석수로 산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많은 득표를 했지만 국민의 지지가 높지만, 다시 말하자면 국민의 지지가 높지만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게는 너무 적은 표가 돌아간다. 다시 우리가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표가 똑같이 정당 보조금 배분에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 지지와 전혀 비례하지 않다. 20석 가진 정당에게 19석 가진 정당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내는 그런 보조금, 국민이 허락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정당 평가에 기반하지 않는 그런 평등권에 굉장히 반하는, 헌법적 원칙에 반하는 그런 정당 보조금 배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섭단체의 정당 보조금의 50%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저건 무조건 없애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두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석수에 따라서 전체 보조금의 40%, 그 다음에 득표율에 따라서 35%, 이런 방식으로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와 함께 정당 보조금 문제는 반드시 엄격한 회계감사, 그리고 전부 다 지금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여기 참여연대 우리 사무처장님도 계시지만 참여연대에서 굉장히 그 운동을 거세게 해왔는데요. 근데도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을 때는 엄격한 감액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다원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비례대표를 확대하면 국회의 대표성이 강화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극단적인 대립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요. 소수 정당이나 그다음에 중도 성향의 정당으로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교섭단체가 요건이 완화되면은 좀 거대 정당의 독점이 완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당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정치 세력이 한 번만 싹 들어왔다가 그다음 선거에서 없어지는 그런 정치가 아니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체계를 가져야 된다, 제도 체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핵심 조건은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무엇보다도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유권자의 지지를. 이 양극화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적 부족주의적 상황에서 유권자가 이 다양성과 다원성에 설득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주 강력하게 우리 편을 만들고 있고, 이 우리 편 속에서 좀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편이 지면 못 살겠지만 이기면 굉장한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거에 대해서 이 양당의 지지자들이 이제 이걸 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시민사회와 그다음에 여러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이제 다양한 정치 세력의 활동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만큼 어려운 게 바로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개혁에 사실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독점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내심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원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규범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20대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어떤
규범적인 방향에 대한 그런 동의가 마련될 수 있는 구조는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범성에만 의지하기에는 이런 개혁은 너무나 힘들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굉장히 크게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이런 큰 정당들을 설득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가는 그런 정치 개혁의 방향인데 왜 민주당 같이 옳은 정치를 하고 있는 구현하려고 말만 번지를 하면서 왜 그걸 안 받아주냐라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이걸 해서 뭐가 좋아지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제안과 그런 논의가 굉장히 깊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해가지고는 말만 계속 개혁을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 현실화되는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정말 강력한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소연 교수님 발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정치적 효능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런 것에서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다 보니까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이 어떤 정치적 효능감이 되면서 이렇게 정치가 좀 나쁘게 변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권 선진국으로 국민들께 정치적 효능감을 돌려드리고 싶어하는 저희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더욱 더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조국혁신당이 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당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중간에 와주신 또 우리 귀한 손님 계셔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황호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네, 차규근 정책위 의장도 오셨습니다. 황호나 원내대표께서 아마 축사를 준비해서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사실 후례자는 3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축사는 한 번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청하겠습니다. 대표님.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그 대신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워낙 이거 어쨌든 조국혁신당의 너무 큰 과제여서 그래서 조금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정치개혁 토론회 준비해 주셔가지고 정춘생 의원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이소영 교수님 발제를 제가 뒤에만 좀 들었는데 잘 들었고요. 이재묵 교수님 또 박상훈 연구위원 정치개혁 분야에 정말 깊이 있는 통찰력을 보여하고 계신 분인데 박상훈 또 의원님, 이지연 사무처장님 이렇게 훌륭한 토론자들 모여서 아마 오늘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 정치개혁 이렇게 얘기해봐야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이 또 탄핵 국면이고 탄핵 세력들이 또는 민주 헌정 수호 세력 이런 뭘로 붙이든 이 세력이 좀 단단하게 연합을 해서 다수파 연합을 만들어야 그래야 극우정당의 제도권 진입도 조금 막거나 최소화하거나 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조기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고 이후에도 민주개혁 세력이 이후에도 다시 집권에 성공하려면 다수파 연합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다수파 연합을 위한 전제가 하나가 결선투표제고 하나가 교섭단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섭단체하고 결선투표제 물론 선거제도 개편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선거제도는 지금 총선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이후에 논의해도 되는데 대통령 결선투표제하고 교섭단체는 이번 지금 대선 국면에서 민주 수호 세력 연합에
연합을 성사시키기 위한 어떤 공통 추진 과제로 이렇게 합의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 관한 좋은 말씀 많이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지정 토론 시간입니다. 이소영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발표도 하고 토론도 잘 진행도 하게 됐는데요. 사실 대신 변호사님께서 하셔도 되는데, 네. 예. 그러면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분당 한 15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오늘의 토론자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이재묵 교수님이십니다. 네, 전 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박상훈 박사님이십니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묵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재묵입니다. 좋은 자리,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 여러 가지 배움을 얻고 또 존경하는 이소영 교수님 발제를 토론하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제가 평상시에 많이 배움을 얻고 있는 우리 박상원 선생님이나 또 현장에서 되게 불철주야도 되게 평소 존경하는 이지현 사무처장님과 함께 동석에서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소영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은 뭐 대부분의 상식을 갖고 있는 정치학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아주 교과서적인 말씀이라서 크게 토를 달 내용들이 없습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배수진 부위원장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 한국에서 이제 유권자 뭐 시민들이 왜 효능감이나 만족감이 낮은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소영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들이 정치적 다원성 강화 이런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또 다르게 풀어보면 뭐냐면은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이제 보면은 사실은 뭐 양극화, 진영 갈등 이런 게 심하다 보니까 정치가 상당히 멈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가 이렇게 멈춘 이유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제 하에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에다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상당히 이제 보면은 승자 독식적인 구조가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권력 구조와 국회의원 선거 구조가 다 승자,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아바 노래도 있는데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게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승자라고 하는 세력에서 조금 더 비껴나가 있는 뭐 패자까지는 아닌데 이제 뭐 정치적 소수 세력이나 다른 다원적인 세력들 혹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정치 세력들이나 그들을 지지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상실감이나 그런 여러 가지 뭐 다 이렇다. 사실 다 잃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대선도 그렇지만은 지난 2년 전 대선도 사실 보면은 0.73%포인트 차면은 국민의 절반은 지금 윤 대통령을 지지했고 나머지 절반은 지지하지 않았다는 건데 사실은 선거제도 때문에 그 작은 표차로 승자는 모든 걸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고 패자는 또 모든 걸 잃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 크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보면은 예전에 정치학자들이 연구한 것들 보면은 정치학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보면은 민주주의의 두 가지 유형을 민주주의 뭐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유형을 어떤 식으로 분류하냐면은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이제 보면은 합의제 민주주의가 오늘 이제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다원성이 강화되고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지지들을 다 비례해서 가져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선거에서 반드시 다 이기고 일당이 되고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그런 정치 세력 그다음에 그들을 지지한 사람만 효능감과 만족감을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닐까 해서 뭐 오늘 말씀하신 비례대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그다음에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그다음에 정당 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비례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은 사실은 보면은 뭐 너무나 상식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제가 이제 와서 여기 자료집을 보다 보니까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써주셨더라고요. 이 제도라는 거는 사실은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의도하지 않게 사실은 뭐 이런 예기치 않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희가 이제 그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제도 개혁을 하지만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의 단서를 달자면은, 일단은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은 사실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선거제도를 얘기할 때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기준이 이제 비례성하고, 비례성이라는 건 득표율대로 의석을 가져가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책임성, 뭐 여러 가지 책임성의 기준이 있겠지만 적어도 누가 나를 대표하는지는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고, 근데 대표성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가장 쉬운 대표성은 기술 대표성이겠죠. 이제 여성 인구가 절반이면 적어도 우리 국회에 여성이 절반은 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 말하는 건데, 이제 비례대표 확대는 어떻게 보면 비례성 확대 측면에서 굉장히 좋지만은, 하나 이제 우려는 뭐냐면은, 저는 100% 동의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사실 그 여론조사를 하면, 아까 이소영 대표님이 아니라 이소영 교수님께서 조건으로서 나중에 대표도 한번 하세요. 그러니까 이소영 교수님께서 이 조건이 국민의 지지라 그랬는데, 우리 국민들이 사실 비례대표를 그렇게 확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 의석수도 마찬가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비례대표제라고 한다면은 사실 전국구 선거제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권위주의 시절에 일당 독재 정당들이 자기네 의석수를 늘 넓히려고 일당이 50%를 가지고 이런 제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작용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라다 보면 누가 나를 대표하는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책임성이 좀 낮은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책임성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 정당을 통해서, 비례대표라는 건 정당을 통해서 책임성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당들은 사실 과거에 이합집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정당 제도화 수준이 낮다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비례대표를 확대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는 결국은 물론 지금 뭐 비례대표의 어떤 명부를 만들 때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명부를 만들기도 하지만은, 일반 선거에서 되도록이면 평시민들, 일반 유권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과도기적으로는 개방형이나 가변형 명부를 도입해가지고 일반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내서 그들이 비례대표 선거 의석 배분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최대한 둬서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또한 그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의원들도 많지만 상시적으로 당원이나 유권자들이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보완한다면은 일반 유권자들이나 당원들이 소외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져서 비례대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 인식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결선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면은 이것도 오래된 얘기고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지만은, 사실 여기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그 결선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무슨 얘기 나오면은 각 진영별로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거든요. 그 후보 단일화 하는데, 그 후보 단일화 하는 방식이 뭐 이번에 명태균 씨 얘기도 있었지만은, 뭐 보면은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다 보면은 사실 주먹구구나 아니면은 약간 좀 그 제도적으로 약간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임의대로 한다는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제도 안으로 가져온다 한다 보면은 사실은 이미 그런 그 제도 밖에 있던 결선 투표를 제도 안으로 가져오는 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 뭐냐면은, 결선 투표를 도입하게 되면은 사실은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연합 정치를 얘기하셨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사실 보면은 저게 보면은 뭐 커튼 뒤에서 일부 정치 엘리트들이 뭐 되게 이렇게 논의해가지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자리 나눠먹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것들을 기왕에 제도화한다면은 결선 투표를 할 때 단순한 정당 지지 연합을 넘어서 정책 연합이나 공약 협약까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좀 크게 해서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섭단체 제도 같은 경우랑 이제 정당 보조금은 사실 맞물려 있는 얘기인데, 지금 이소영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사실 외국과 비교해서 20석이라는 허들은 상당히 높고, 공교롭게도 굉장히 이 교섭단체에서 벗어나 있는 정당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사결정 과정이나 그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상당히 소외시킨다는 얘기가 있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2004년에 정치개혁법 도입한 다음에 혼합형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이제 2016년 선거 이후로 뭐 준연동형, 이제 미성정당 뭐 이런 얘기 나왔지만 준연동형을 도입했는데, 그런 혼합형 선거제도의 맥락에서 사실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혼합형 선거제도를 저희가 운용한다는 것은
기존의 어떻게 보면 지역 소선거구 지역구 선거제도로는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런 선출 과정에서의 혼합형 선거제도가 도입된 맥락이 그런 배경이 똑같이 국회의원 그 의석 배분, 그러니까 그 의석 배분하는 사람들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식에서도 똑같이 도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지역구 선거에서 뭐 예를 들면 전체 의석 지역구 선거에서 얼마 의석을 얻었냐 그거 못지않게 이 정당이 얼마나 의석을 득표를 했는가, 득표율을 얼마나 가져왔는가 똑같은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소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의 단일한 기준으로 20석이라는 것도 상당히 높지만 그것도 낮출 필요가 있겠지만 동시에 득표율을 기준으로 그 교섭단체를 같이 그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선출, 혼합식 선거제도에 부합하는 제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당 보고조금 당연히 뭐 교섭단체 먼저 50% 준 다음에 나머지를 배분하는 방식도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득표율대로 보조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고 그것이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다 많은 국민들과 유권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뭐 초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묵 교수님 토론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박상훈 박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두 분 발표와 토론 내용 뭐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그렇게 변화가 한국 정치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저도 뭐 한국의 정치개혁, 제도개혁에 대해서는 뭐 오래전부터 이 방향에서 얘기를 해왔는데 두 분이 뭐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저는 좀 다른 얘기를 이렇게 좀 할까 합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최고의 정치개혁은 조국혁신당이 다음 선거에서도 살아남고 20석이 넘는 정당으로 성장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지금 정치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데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2004년도에 원내에 들어왔던 민주노동당이 잘 성장해서 좀 그 역할을 해줬으면 지금과 같은 일은 좀 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당이 하나 늘고 안 느는 것이 갖는 의미는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정책적 효과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안 하느냐의 문제에서도 정당의 그 개수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정당이 기존 정당들에 의해서 대표되지 않는 정책이나 또는 대표되지 않는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절실한 이해관계를 잘 실현하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좀 평등화의 효과도 진작시킬 수 있고 그 평등화의 효과가 진작돼야만 극단적인 어떤 사회 상황이나 정치 상황을 좀 줄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양당제라고 부르는 건 사실 저는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당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양당제는 양극화되지 않을 때만 양당제입니다. 양당제의 유형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당제는 양극화된 다당제와 원권 다당제 등 이렇게 있는데 양당제는 양극화되면 사회가 견딜 수 없다라는 게 양당제 이론인데 우리는 양당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를 좀 더 좋게 만들기보다는 사회를 좀 갈등하게 만드는 효과를 갖는 양당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 다음에 양당의 독과점 규모를 봐도 사실 한국은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도 양당제고 영국도 양당제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정당 이론의 그 정착자들이 가장 그래도 신뢰하는 사람은 조반니 사르토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의 정당 체제는 보기에 따라서는 200개 정당 체제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다. 왜냐하면 주가 50개 있고 상하원이 나눠져 있고 주마다 정당의 성격들이 조금씩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중앙집권화되어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동질적인 사회랑은 비교가
할 수가 없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서울이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지금 돼버렸는데 많은 나라들은 뭐 수도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는 나라가 많습니다. 미국만 해도 워싱턴 DC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홍천군 규모보다 좀 작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독일도 베를린 그러면 전국에서 약간 수도 가운데 가장 못 사는 수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매우 중앙집권화되어 있고 동질적인 사회에서 양당제를 운영한다는 것이 갖는 좀 어떻게 보면 분배 왜곡 효과를 포함해서 지역의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살 수 없는 어떤 구조랑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도 변화를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계속 주장하고 추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새로운 종류의 정당 하나가 들어서는 것보다 더 큰 효과는 없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때 돼서 20석이 넘으면 교섭단체 지금 제도도 그냥 두시고요. 뭐 제도라고 하는 건 장단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도는 우리가 원한다고 바꾸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도는 큰 정당들이 결국은 결정권을 지는데 그걸 자신들의 이득을 버리고 한다는 건 사실 생각보다 거의 뭐 불가능합니다. 제도는 외생적으로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한 사회에 던져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의 구조를 어느 정도 반영하기 때문에 주장은 계속하시고 교섭에서 계속 큰 정당들에게도 뭐 정치개혁 논의 때마다 의제로 자꾸 밀어넣으시는 노력을 하지만 정당을 강화하는 문제에 좀 관심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당은 정견의 조직자라는 게 정당의 가장 오래된 정의입니다. 한 사회에서 시민들이 거둬준 뭐 노동의 결과를 예산으로 가져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쓸지,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걸 제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지금 정당들의 주장하고는 좀 다른 주장들을 해줘야 전체 공익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뭐 어떤 정당의 성격을 규정하는 이념이나 가치 또는 뭐 정책적 어떤 패키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만들어져야 되겠고, 그러려면 당내 지식인 그룹이나 또는 정책 전문가 그룹들도 당 안에서 잘 양성도 되고 또 자리를 잘 잡아야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정당론의 뭐 여러 고전 중에 한 권의 결론은 지난 한 그 2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뭐 수백 개의 나라들에게서 정당들이 만들어졌는데 정당이 꾸준히 생존하고 성장한 나라의 특징은 리더십이 강합니다. 리더십이 강하면 정당의 유연성도 높아지고 정당은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는데 그럴 때 변화의 비용을 줄여주는 데는 안정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조국혁신당 경우는 대행체제를 해야 되는데 그 대행체제를 어떻게 잘 안착시켜서 시킬지 또 뭐 대행체제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당의 여러 가지 초기에는 어려움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대행체제의 또 이 장점을 어떻게 좀 살려서라도 그 위기를 좀 잘 넘어갈지 이게 리더십 영역에서 절대절명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공천 관련돼서 그러면 리더십의 역할보다는 유권자나 여론의 어떤 관여를 좀 늘리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반대이고 그걸 민주당에 대해서도 늘 반대를 해왔고 전에 정의당에서도 그런 시도를 할 때 그것이 당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늘 강조해온 편입니다. 특히 초기 정당을 형성기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으로 공천하고 정당 밖에 민심이든 여론을 이렇게 들어오게 하면 더 민주적이 될 것 같이 말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당 가운데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DJ라고 부릅니다. 김대중의 정당은 김대중의 공천이 거의 당 총재로서 전일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말하는데 사실 40% 이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40% 이상을 하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당에 이루어지는 건 권력 현상입니다. 권력자가 분명해야 권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의 특정한 가치나 방향에 맞게 공직 후보자를 시민들에게 내보이는 것을 책임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당을 분란으로 이끌 만한 문제로 당을 쉽게 개방하는 건 좀 조금 생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DJ 때 40%를 했기 때문에 40% 밖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DJ 정당은 늘 새로운 신진 개혁 세력들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당내에서도 DJ가 아닌 중도 보수 세력의 성장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DJ 정당 안에서 노무현도 나오고, 우리가 아는 여러 사회운동이나 또는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당 안에서 자리를 잡아서 지금 민주당을 보면 어떻게 보면 DJ의 적자라기보다는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자리를 잡는 과정입니다. 시스템으로 하면 엄밀히 말하면 당대표가 그 시스템 안에 참여하는 사람 가운데 3분의 1만 통제할 수 있으면 100% 다 가질 수 있는 게 그게 시스템입니다. 왜? 누가 하는지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리더십이 안정된 구조 안에서 초기 정당의 형성기에는 정당의 어떤 이 방향에 맞는 책임 있게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외부로 개방한 것은 리더십에 비례해서만 또는 조직력에 비례해서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조금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의 성장은 시간이 걸립니다. 새로운 의원을 갖는다고 정당이 되지 않고 민주노동당의 사례처럼 하부 기반이 꽤나 괜찮았던 확실한 어떤 노조 기반도 있고 당원 기반도 있고 초기에 당비나 또는 지식인 참여하는 지식인의 규모도 굉장했던 정당도 감당이 안 되는데, 조국혁신당처럼 어떻게 보면 의원이 있고 밑으로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는 단계에서는 그 조직화 과정이 절대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직화 과정에서의 비용을 감당해주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사실 선거 결과에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게 그게 정당입니다. 정당은 인간이 만든 조직 가운데 실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굉장히 어려운 이 조직화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니 첫째, 당내 상근 관료, 우리는 보통 상근 당직자라고 부르는데 정당론에서는 당관료입니다. 당관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관료가 이 당을 사랑하고 이 당에서 내가 헌신하고 노력한 만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자신의 경력을 이렇게 이어가고 노력한 만큼 나도 여기서 보람을 얻는다는 그거를 만들어내는 실력이 첫째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당원 기반을 이제 확장해야 됩니다. 근데 당원은 당원에 가입하는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당원은 형성되고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당원의 성격이 나중에 정당에 어떻게 보면 전통이 되기도 하고, 정당을 어떻게 보면 수많은 외풍으로부터 지켜내는 기반이 된다. 그리고 그걸 만드는 과정이 나중에 이 당이 만약에 역사를 쓰게 된다면 가장 아름다운 경험으로 남게 된다. 가장 힘들지만 결국 그때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정당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거라는 그 의지를 모아서 우리가 해냈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럼 저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원의 최하부 기반인 당의 최하부 기반인 당원, 옛날 말로 하면 이게 그래스루트입니다. 당의 지역 기반이라고 부르는 그 그래스루트를 이게 확장해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미 시작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중앙당에서 또는 전국적인 여론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스킨십도 늘려가서 당의 지부나 이걸 만들어야 된다. 정당 이론에서 말하는 당 조직은 다 나무를 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브랜치라고 부르고 그래스루트라고 부르고, 그것이 기반이 돼야 이제 그 위에서 아름다운 꽃도 피고 이제 열매를 이제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생각한다면 조직 문화, 조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조직 문화를 이끌어가는 걸 해야 된다. 정당의 성격을 뭐라고 부르냐면 당 문화나 당풍이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큰 정당들은 대통령 선거 결과에서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혜택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하겠지만 당의 좋은 문화를 지금 뿌리내리는데 양당 모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 안에 들어가면 이 당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결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양당 모두 싫어하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게 정당의 정체성이 돼버리면 그건 유지가 안 됩니다. 우리가 현대민주주의를 만든 방법은 선호의 체계를 대표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게 현대민주주의인데 싫어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이 대표의 구조는 그 당을 순식간에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걸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당에서도 누군가 리더가 있다 그러면 당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동해야 될 이유를 문화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노력들이 계속 있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당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진짜 설명 없이도 사람들이 이렇게 몸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는 좀 발전시켜 가야 된다고 요컨대 최고의 정치개혁은 조국 혁신당이 좋은 정당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정치개혁은 조국 혁신당이 성장해서 20석도 되고 또 30석도 되고 또 그래서 이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사람들에게도 그게 충분한 시민적 어떤 힘이 될 수 있고 또 혜택이 될 수 있는 것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 때쯤 되면 저는 지금 같은 정치를 많이 바뀌어 있는 걸 우리가 그때쯤이면 이제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조국혁신당의 지금 형성기의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격려를 좀 하고 싶고 그 과정을 잘 견뎌내서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20석을 넘기시길 기대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상훈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지연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여연대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박상훈 박사님께서 너무 차원이 다른 말씀을 주셔가지고 다시 토론의 주제로 좀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참여연대 이제 올해 1년 차 되는 단체인데 정치개혁 운동을 창립 때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개혁의 조건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제도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앞선 선생님들의 말씀에 모두 동의하고 참여연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합의된 규범이나 유권자의 역량이나 제도, 행위자의 수준, 관행, 문화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제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시민단체가 어떤 정당의 정파적 이해를 갖고 있지 않은 시민단체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재개혁이 일정한 수준에서 많은 제도 개혁이 있었지만 정치가 실제로 많이 바뀌었냐 그러면 바뀐 부분도 있는데 아직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생각 좀 많이 들고 제도의 변화가 발제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토론자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도를 바꿔놔도 취지와 다르게 실행이 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바꾼 제도나 관행도 어떠한 조건에서 쉽게 후퇴하거나 무력화된다라는 것도 이번 정부를 통해서 더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소영 선생님 발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고 참여연대가 가지고 있는 방향과 과제에 거의 동일한 수준인데요. 정치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하면 바뀔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들과도 그렇고 국회의원들과도 함께 좀 의견 나눠보고 싶고요. 토론문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위기가 일상적으로 지금 거론되는 상태고 국내에서도 우리나라 내에서도 교착 상태인 정치를 답답한 마음으로 유권자들이 봤습니다. 양자 대립의 적대적 정치가 이견이나 반대 의견을 배척하고 또 한국 사회를 심리적 내전 상태까지 또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갈등이 이성을 잃은 판단력을 상실한 대통령에 의해서 내란 사태까지 몰고 가는 그런 요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내란 사태를 완전하게 종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남겨야 될 것은 정치 구조의 개혁이 아닌가. 뭐 개혁이 당장 완성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경로와 방향과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저는 이 과정에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답답한 거는 뭐 정치적 갈등이라는 것은 늘 있는 것이지만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구조적인 위기, 중첩된 위기들에 대해서 이 지금의 이 정치 구조가 국회가 이런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구를 포용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런 직면한 중대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하거나 연속성 있는 개혁을 추진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가장 답답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은 쭉 보시면 되는데 제 발제문의 35페이지 중간인데요. 시민단체들이 그동안에 정치의 다원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이 정치관계법 개정운동을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번번이 기득권 양당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미 있는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했고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연동형 비례제 강화, 위성정당 근절을 위한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국회의 선택인데 그 과정에서 보다 더 주권자가 동의하고 그 과정에 함께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것이 제도를 탄탄하게 도입하는 그런 근거가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범시민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공론을 형성하고 그 동력으로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21대 국회 선거법 개정운동이 있었던 당시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유권자 요구는 굉장히 높았어요. 여론조사 결과도 그랬고. 그런데 비례대표 확대나 위성정당 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전이 없었죠. 네, 그리고 위성정당 창당이 또 이루어지면서 또 정치개혁의 기회를 한번 놓치게 됐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의식이 더 심각하게 드는 것은 정치개혁의 논의가 현역 국회의원 또 거대 양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결국은 기득권을 유지하기에 유리한 기존 질서를 계속 반복 강화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 의식입니다. 지난 21대 국회 때 그래도 한번 의미 있는 시도가 있었다면 시민단체들의 요구도 강력히 있었고 학계에서도 많은 의견들을 주셔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수기 공론조사라는 것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당시에 이게 이제 21대 국회 정개특위가 진행했던 것인데 헌정사상 처음이기도 하고 시민 500인을 선발해서 수기형 공론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서 당시에 유의미한 합의와 동의가 있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는데요. 비례대표에 대해서 국민적인 이런 호감이나 신뢰가 높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 주셨었는데 당시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는 굉장히 달랐거든요. 비례성을 강화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에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이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과 수기 토론을 마친 뒤의 결론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그것이 존중되지 못하고 결국은 거의 제자리가 얼음하는 그런 제도의 이제 결론을 냈었는데 저는 여기서 좀 가능성을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는 참여연대는 의원 정수 확대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욕을 먹는 전화를 받았어요. 네, 바로 연락이 왔고 굉장히 이제 국회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높은데 그럼 국회를 없애면 되겠느냐, 문제가 해결되냐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진지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를 내용을 좀 놓고 얘기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는 국회 내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임위 내에서도 충분히 하셔야 되지만 그런 과정이 함께 병행될 때 힘있게 제도개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앞에 내용은 더 보탤 말씀이 제가 거의 없고요. 다 동의되고 세 분의 발표에 다 동의하고 있는데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번에 이제 남겨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의 종식과 민주수호, 뭐 반혐오 정도가 저는 큰 방향에 맞춰져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원탁 회의죠. 원탁 회의라는 것도 이제 어제죠. 어제 이렇게 발족을 해서 범야권 이렇게 협의 테이블도 세웠는데 반내란 세력의 정책 연합을 통해서 뭐 재발을 방지하는 거는 물론이고 다양성을 좀 보장할 수 있는 다원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치 구조개혁 논의의 출발점을 좀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양당의 독식을 완화하는 거랑 비례성 강화, 또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선거제 개혁 과정에서 시민 참여 보장, 저는 좀 이런 정도를 목표로 발제자가 제안하신 개혁 과제들을 좀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냥 그 중에서도 좀 추진의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내년에 당장 뭐 올해 대선도 이제 있겠지만 내년에 당장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부터 우선 도입해보는 것이 어떨까. 논의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결선투표제 얘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논의를 좀 사회적으로 일으켜봤으면 좋겠고요. 지방선거가 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또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앙정치의 인물들이나 이슈에 이제 좌우지되고 있다라는 평가는 오랫동안 받고 있는데 그런 만큼 관련해서 연관된 정당의 설립 요건의 완화, 지역정당 제도의 도입을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22대 국회 개원해서 이제 개원하고 한 반년 지나면서 바로 이렇게 내란 사태가 터져가지고 22대 국회의 어떤 퍼포먼스를 시민 유권자들이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지금 상태로 가면 앞으로도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국면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내에서 다양한 의견 그룹이 생겨야 된다는 거에 너무나 동의하고 합당한 수준의 정치적 자원을 지원받는다. 이거는 뭐 국고보조금의 분배와 관련된 개선이겠죠. 그리고 의사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 요건 저희는 이제 10석 정도를 안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법안 발의 정도를 할 수 있는 기준인 것 같고 과거에도 경험이 10석에 있어서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10석 정도로 안을 가지고 저희가 청원도 여러 번 했고 운동을 해왔는데요. 그게 어떤 수준이 되었든 국회 내에서 이 논의가 시민사회와 함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좀 멀리 남아있기는 하지만 비례성, 대표성을 높이고 또 소수정당의 성장을 위해서 선거제도 도입,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꿔내는 일 굉장히 필요한데 이때 반드시 같이 얘기해야 될 것은 의원 정수 확대가 좀 전제되지 않고는 지금의 구조를 전혀 바꿔낼 수 없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의원 정수 확대도 시민들이 반대하고 비례의석 확대도 반대한다라고 다 머릿속에 넣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 구조를 가질 것인가, 제도를 가질 것인가를 놓고 저는 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현재 여론이 좋지 않다는 핑계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지금 절박한 상황에 와 있고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서 우리가 치르고 있는 지금 정치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은 정치개혁을 좀 적극적으로 조국혁신당이 선언하고 여러 비판과 불신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좀 돌파구를 찾는 게 신뢰를 얻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경로로 다양하게 지금 사회 대개혁의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총론과 방향을 정리하고 합의하기 위한 다양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도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 참여연대 아닌데 38페이지에 보면 뭐 그간에 청원했던 여러 내용들 중에 일부를 좀 이제 가져왔고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만 좀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다른 발제자들께서 토론자들께서 언급하지 않으신 내용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반가로 5번인데요. 별첨에 시민 참여를 좀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뭐 이거는 이제 제안인데 한번 고민해본 아닌데 시민들이 좀 참여하는 정치개혁 공론화위원회 같은 걸 구성하고 단기가 아니라 조금 중기, 장기 22대 국회 뭐 의장께서 책임지고 정치개혁과 관련된 이런 논의들을 나가서 힘을 좀 받고 정치개혁의 토대를 좀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지연 사무처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제와 지정 토론을 마치고요. 자유토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규근 의원님. 예, 결선 투표제 관련해서 이게 선거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비용의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가지고 선호 투표제가 적합하다라는 주장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은 좀 어떤 생각이신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의 그 의미에서 굉장히 클리어하고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선거나 이런 데서는 선호투표 또는 뭐 적어도 더 올라와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번 이제 그런 데 대한 교육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통령 선거는 딱 내가 찍는 사람 딱 찍고 그리고 아니면 우리 제도에 따라서 다시 결선 투표하는 그 정도니까 이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극단적으로 0.7%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승자 독식을 하는 이 상황은 우리 국민들이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안으로서 결선 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이 될 것 같고요.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선호 여기에서 번호 적어가지고 선호 이렇게 매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계산해가지고 대통령 이렇게 돼. 그거에 대한 설득력이 훨씬 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모든 선거에서 우리 이전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어려운 게 오히려 지방선거까지 광역단체장 선거에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 막 그랬을 때 이제 그거는 설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 선거 정도에서의 결선 투표에 대한 동의는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결선 투표제라는 건 제도적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결선 투표 가기 전에 합의를 하고 이 연합을 하는 그런 정치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굉장히 막 당이 엄청나게 많은 다당제 그런 상황이 아니고는 또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결선 투표제가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또 교수님들이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선이나 뭐 지선의 경우는 선호투표에 대한 결선 투표제보다 적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 선거 모든 단위의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막 하는 거는 사실상 너무 피로감을 확대시키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호투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에 돈을 너무 안 쓰는 것이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의원들 세비 얘기만 많이 하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치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은 선거나 정당이나 정치에 쓰는 돈이 OECD 기준으로 말하면 가장 인색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50년인가 지방선거를 할 때 유권자가 1000만도 안 됐는데 그때 선출직이 17,000명인가를 뽑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선출직 다 합해야 4,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1년 내내 투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비용이 민주주의를 그래도 시민의 기초를 좀 시민 주권의 토대를 좀 튼튼히 해서 사회도 좀 균형 있고 좀 안정되게 이렇게 하는 그거여서 좀 발상의 변화를 좀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러지 않고 우리가 거리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공적인 문제를 누가 세동원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할 거냐. 그게 아니라 그래도 정치의 영역이 커져서 사회의 여러 다양한 의견도 대표하고 갈등도 완화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정치에 쓰는 돈을 좀 이렇게 통계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제가 그냥 대충 주먹국으로 보면 독일이 우리보다 인구가 8천만 정도니까 우리보다 한 1.5배 많은데 제가 볼 때 뽑는 선출직은 2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당들에 쓰는 돈이 대체적으로 1조 원 정도 돼서 그러니까 독일 의회보다도 정당에 쓰는 국고 부족은 훨씬 크고 연방 정치교육원하고 주 정치교육원을 다 합치면 그 예산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정당의 연구 재단이 박사급이 뭐 600명 정도씩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정치 진짜로 할만하죠. 정책 연구도 충분히 하고 당원 교육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뭐만 하면 돈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좀 제발 우리나라도 정치에 돈을 쓰는 쪽으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자꾸 주자. 그러면 좀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도 좀 관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은 김감년 위원장님. 예, 제가 그 독일에서 공부를 해서 지금 박상원 위원님이 독일을 언급을 많이 하셔서 질문 겸 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독일은 598명의 또 유연하게 의석이 늘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750명까지 국회의원이 이렇게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3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인구도 3천만 정도 차이 나지만은 정치 비용이 높다라고 생각하는지 국민들이 제가 그 조국혁신당에 이렇게 이제 일을 같이 하게 된 게 몇 달 되지 않아서 저도 일반 시민으로서 의원들이 논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언론에 보도됐을 때. 그런데 한 2달 와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세요. 그런데 왜 일각의 사회에서는 고비용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런 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소영 교수님 발표 그 제목을 보면은 2가지가 아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다원성과 개혁인데 다원성이라는 것은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똑같다, 동등하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다양성이라는 것은 그냥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개혁이라는 것은 제가 또 언어학을 전공해서 또 표현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피부를 드러내는 겁니다. 개혁, 혁신, 변혁 굉장한 고통이에요. 피부에 약간의 상처만 있어도 고통이 심한데 이걸 드러낸다. 어렵다는 게 2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박상원 위원님 그 토론문에서도 우리 개혁이 어렵다. 이게 이제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치를 가지고 어느 시점쯤 되면은 정치가 개혁될 수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정치 체제가 갖춰질 수 있는가, 그런 뭐 어떤 수치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국민소득이든 어떤 민도를 가지고 따지던 그런 게 언제쯤 가능할까? 우리 정치학자들께서 예측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측이 가능할까? 언제쯤 가능할까? 우리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독재자가 마음대로 바꾸는 거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개혁이라고 할 만한 거는 87년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너무나 큰 사회적 변동과 함께 개혁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려운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87년 이후에 우리가 이번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우리 사회에 사실 87년을 이야기하고 전두환 독재를 이야기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상황은 그것만큼 충격이 덜한 상황인가? 전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회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그간 형성된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 정치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도 독특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왔기 때문에 어떻게 또 다시 왜곡시킬지라고 하는 걱정이 없지는 않지만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국민의 기대와 그리고 정치권의 이제 명확한 방향을 제시 이런 것들이 합쳐지는 지점이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이 87년과 같이 막 헌법 개정이 확 일어나고 막 그렇게 엄청난 개혁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으나 지금 훨씬 더 목소리가 좀 집약될 수 있는 시점을 좀 맞이하지 한 거는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박상훈 박사님께서는 거의 기대를 안 하시고 있겠지만 네. 어려운 국면은 눈앞에 있죠. 아마 저는 걱정은 그 서부 지원이 아니라 이제 2, 3월 안에 혹시 이제 국회까지 손대려고 하지 않을까도 걱정이 될 정도로 상황은 매우 나쁘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가 아닌 방법을 뭐 그 진통은 있겠지만 우리가 수용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런 걸 줄여갈 수 있으려면 다음번 그 정부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좀 좋아질 텐데 그 전에라도 우리가 좀 지향했으면 하는 어떤 제 나름의 뭐 기준 같은 건 일단 과반수 정당은 안 나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우리가 돌아보면 지난 38년 민주화를 했을 때 여소야대일 때 그러니까 괜찮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야가 과반 이상인데 야가 3개 정도 되는, 그러니까 4당 체제였을 때 대체적으로 괜찮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4당 체제 뭐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지만 그때 사실 뭐 금융실명제도 하고 뭐 군대도 뭐 더 돌려보내고 큰 개혁은 사실 그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당은 과반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고, 대부분 표도 그렇게 나오는데 의석은 이렇게 많이 갖는 건 좀 민주당을 위해서도 안 좋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가진 실력에 비해서 너무 많고 정당이 나눠지면 협력할 수 있습니다. 정당들 사이에서 독점하지 않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의 수가 느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 너무 적어서 문제라는 거. 지금 양당이 거의 94%, 지방의회는 뭐 98%가 양당이면 사실 이거는 전 세계 어딜 갖다 놔도 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영국이나 일본조차도 지방에 가면 그 녹색당도 있고 여러 종류의 정당들이 다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치가 하부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안정된 기반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걸 못 누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1, 2당이 합쳐서 한 뭐 80% 미만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3당 이하가 더 들어와야 우리가 처음 이른바 97년 정도까지의 여소야대 국면이 가졌던 긍정적인 측면이 살아난다. 그리고 우리도 지난 2016년 총선 있고 나서 그때 의회 정치가 최고 좋았다. 4개의 정당이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의회에서 4당이 자율적으로 정책 조정했을 때가 저는 우리나라 국회 중에서는 가장 좋았던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옛날 소위 3, 4당이 많이 될 때 지금처럼이 아니라 그때가 지방의회도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지방의회도 3, 4당의 규모가 최소한 20%는 넘어줘야만 그때쯤 돼야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좀 민주주의를 우리 그 자체 내의 어떤 정치의 대표의 구조로 지켜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때쯤 돼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어디다 내놔도 뭐 자신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있습니까? 너무 아까가시는데 그런 것들이 언제쯤 달성되고 구현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가장 궁금한 차원이고요. 제가 세종시 참여연대 상임대표로 있기 때문에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 드릴 게 있는데 결국은 우리 시민의식이 향상돼서 대의민주주의의 폐단을 좀 막아내는 시민의 참여와 연대로 그런 상황이 돼야 결국은 개혁의 어떤 밑바탕이 깔려지지 이 기득권 세력은 정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 다 있어요. 학계에도 있고 뭐 법률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유시민 작가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치인을 가장 무시하는 사람들이 시험 본 사람들이다. 시험 봐서 뽑힌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기득권이 어마어마합니다. 법률가들, 뭐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기득권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우리 사회 개혁은 요원하다. 그런데 그게 언제쯤이냐? 결국은 우리 민주 시민 의식이 향상돼서 사회의 저변이 확보가 돼야지 개혁이 되지. 아무리 제도, 법 잘 만들어 놔봐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보지 않습니까? 헌법까지 흔들고 나름대로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 뭐 교섭단체법 뭐 만든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게 충분 조건일까? 이런 데는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게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의 근본이 바뀌기 위해서는 정말로 정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시민 교육이라고 흔히 말하고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걸로 약간 오히려 흑화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정치와 공동체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별로 희망이 없다. 제도가 만들어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당이 제도화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당이 거의 보조금을 기대면서 지금 커오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독일 정당이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수 있는데 독일은 보조금은 반드시 이 당원들한테 거둔 당원들 당비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원들 당비가 많을수록 거기에 매칭해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원이 중심이 되는 그런 정당이 움직일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진짜로 정치가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떤 이슈에 따라서 뭐 온라인에서 갑자기 돈 내는 당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갑자기 막 돈을 퍼붓고 이런 것들은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도화된 정당 활동이 그래스루트 풀뿌리부터 시작되는 정당 활동이 완전히 제도화되는 그런 과정들에 우리는 굉장히 무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정당을 선거를 위한 정당으로만 계속해서 봐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우리 정치가 발전하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만 말을 하라고 한다면 그런 정치 교육과 그다음에 이런 정당이 이제 정말로 제도화되는 정당의 발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린다면요, 이 정치 교육이라는 것을 흔히 말하는 뭐 언제부터 정치 교육을 해야 되냐고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중학생부터 시켜야 되나? 고등학생이 투표권이 있으니까 고등학생부터 해야 되나?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정치교육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연구 보고서도 내고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독일 같은 데는 정치교육을 4살 때부터 정치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4살이 어떻게 정치교육을 받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정치교육이 어떤 거냐 하면요. 유치원에서 정치교육 시간에 아이들이 노는 겁니다. 놀면서 그네를 타게 하는 거예요. 그네 하나를 놓고 4명이서 팀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나눠서 타 이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서로 타겠다고 막 그랬는데 아이들이 저절로 줄을 서고 타고 이제 자기들이 룰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시민 질서를 지키는 교육을 하지만 어릴 때부터 누구야 우리 여기에서 10번씩 타고 가위바위보 할까? 10번씩 탈까? 이렇게 룰을 선생님이 다 해주고 또 엄마가 룰을 만들어주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 못하는 거는 엄마가 안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게 정치 교육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공동체에서 어떻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느냐를 교육시키는 과정. 그거는 그냥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런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공동체에 어떻게 적응하고 합의하는가라는 걸 가르치는 그 과정에 대한 정말로 그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야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저 그래도 먼 걸음 해주신 저희 당원분들 중에서도 꼭 어떤 질문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대단히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3월 3일이 되어야지 창당 1주년이 되고 아직 1년이 채 안 된 당이라서 여러 가지 이제 아직 부족한 게 있겠죠.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창당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12척의 새빙선 의원님들하고 당원들은 사실상 윤석열 탄핵에 집중하고 또 그 이후에 보궐선거에 집중하면서 지역의 당세를 확장하고 뿌리내리는 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또 그때 맞춰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만들어지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내년 이제 지방선거. 저는 사실 그 지방선거에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 찬성하고 있습니다만은 2023년도에 사실 또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전과 후로 물론 나눠집니다만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준연동형이죠. 비례대표제. 그 준자 붙어가지고 반을 잘라버려가지고 비례대표의 인원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이 상당히 부실한 상태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다시 의원으로서 다 선출이 되어지고 플러스 알파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생각되는 것이 석패율제, 그 비례대표와 지역에 각각 만약에 지역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비례대표제로 구원될 수 있는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한 곳곳에 전략지에 내려가서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강령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또 플러스 알파로 또 여러 가지 우리 당원들이 각 전국에서 하면서 세를 확장해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안전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좀 석패율제가 현재 우리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패율제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석패율제에 대한 이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니라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참 힘들지만은 석패율제에 대한 논의가 있다가 이제 없어지게 된 거는요. 이런 기본적으로 지금 양당 체제 하에서 석패율제를 해도 결국은 그 정당들이 다 먹게 그렇게 되더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석패율제를 하니까 비례대표는 그래도 정당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직능 대표라든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지역 대표성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넣는데 또 떨어진 사람, 또 셀러브리티가 비례대표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석패율이 가지고 오는 효과가 드라마틱하지 않은 상황에서 석패율제라고 제도는 간단할수록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석패율제까지 도입한다는 거는 살짝 아직까지는 좀 논의의 선상에 싹
밖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독일의 거의 18년 총리인데 다 거의 코케일로 납치고 총리를 18년인데 거의 아마 다 지역구로는 안 되고 그 코케일로에 미래를 들어갔어요. 네, 시간이 예, 손 들어주셨으니까 정말 마지막입니다. 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다. 저는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너무 양극화됐잖아요. 진보 보수. 거기 막 식상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 보니까 옛날에 제3의 길이라는 거 한참 이제 나왔는데 왜 제3의 정당이 필요하냐. 지금 뭐 진보당이나 뭐다 이런 거 존재도 없어요. 정의당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왜 제3의 정당이 필요할까? 거기에 대해 존재성을 좀 근거를 좀 내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어떻게 보면 다원성, 다양성, 그러면서도 국민 통합성 이게 굉장히 약하거든요. 너무 막 한쪽이 그냥 중간에 있는 사람 말을 안 해버려. 그게 왜 그런 필요성이 하느냐. 이 통계 가지고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다원하면서의 다양성을 반영을 못하고 있어. 거기 뭐 국민의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변에 제가 이제 70대인데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우리 세대는 뭐 90%가 특정 정당. 나는 가만히 완전히 좌파로 몰려요. 무슨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나라예요. 대화가 안 됩니다. 의식이 너무 낮아. 진짜 이 동남아만도 못해. 근데 왜 그러냐? 교육을 받은 바가 없어요. 어려서 받은 교육이 다야. 그러니까 학벌 다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사회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뒤집고 제3의 길이 왜 필요한지 그 정당한 근거를 찾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시민단체들 많잖아요. 시민단체가 발전했어요. 정당보다. 시민단체 이런 단체들을 어떻게 보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정당이 살아나가야 돼요. 제3의 길을. 현장하고 가장 밀접한 건 시민단체거든요. 거기서 정당의 존재를 찾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저희 당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정치의 현재와 미래까지 고민하시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써 토론회를 마치겠는데요. 조만간 정치개혁 토론회를 또 한 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주제와 또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